네, 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법인세법 관련되는 주요 개정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한 후 신고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에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6개월 내에 20% 감면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1개월 내에는 동일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율이 30%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다 수정신고를 많이 하실 텐데, 수정신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감면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6개월 이내에 원래 50% 적용되던 부분인데 1개월 이내에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아차 실수했다. 그러면 바로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75%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50%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6개월에서 1년 내 30%, 1년에서 1년 6개월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서 2년 내가 10%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세분화됐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보실 필요 있는 부분들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질 때 90% 적용된다라는 거, 굉장한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손 보존 시에 입금 불산입하는 자산 수정 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월 결손금에 보존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은 금액, 자산 수정 이익은 원래 입금 불산입하도록 돼 있죠. 이때 2월 결손금은 발생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은 거는 제외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도 보면 우리 수령을 했을 때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주는 규정도 있듯이, 자,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결손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적용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바뀐 부분이라기보다는 출자 비율에서 초과라고 30% 초과를 이상으로 미만은 그러니까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이렇게 변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 수익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이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법인에서 과세된 소득을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분율을 계산할 때 30% 초과일 때 50%인데 이상일 때, 그러니까 딱 30%에 걸려 있을 때 50%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권 그러니까 상장법인 외법인, 즉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50%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부금 2월 됐을 때, 기부금이 2월 됐을 때에는 원래 이제 과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를 합니다. 자,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과거에는 후입선출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로 바뀐 기준은
2월 된 기부금부터 공제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과거에 비해서 선입선출법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당해연도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2월 된 회사들은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2월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됐던 기부금은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월 기간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10년의 혜택을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과거부터 적용하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초과되는 게 있다면 다시 2월 기간이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접대비 한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접대비 한도, 원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60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수익금액에 대한 한도가 이게 그 법인세법에서 0.2%, 0.1%, 0.03% 되어 있던 부분을 0.3%, 0.2%, 0.03%로 수익금액 500만 원, 500억 이하 구간은 한도를 늘렸습니다. 늘렸고요. 이건 법인세법의 내용이고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시 또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수익금액별 추가 한도를 상향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0.03%를 0.35%를 0.2%를 0.25%, 0.03%를 0.06%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에만 적용을 하는 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적용 대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적용에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근데 미작성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미작성했을 때 과거에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송금 산입,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을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 없어도 된다.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2월 공제 방식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자가 차량의 경우에 연간 한 800만 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해주고 있죠. 초과되는 금액은 2월 공제하도록 돼 있고, 임차 차량도 마찬가지로 2월 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한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고, 임차 종료 후 10년 되는 때까지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전액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9년까지는 800만 원씩, 10년 차에 전액 송금 산입,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만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손실도 10년 이후에도 800만 원 한도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00만 원씩 정리를 해도 10년 동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으면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10년 동안만 관리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처분한 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 미수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하게 되면 불성실한 금액의 2%를 적용을 했었는데 수취 불성실 등의 금액 중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2%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가산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준 범위 내에서만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송금 산입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국 법인이 해외 법인, 즉 100% 출자한 법인에 한정해서 주재원한테 준 인건비 포함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예규로서 다 인정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법에다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송금, 송금 산입 범위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미수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과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대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대손 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예규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7일 날 나온 게 있는데요.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대송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 뭡니까? 결산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결산 조정으로서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년이라고 2년만 지나기만 하면 또 이 법 시행되는 이전에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서 2년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결산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송금, 송금 산입 가능 채권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회수불능 채권의 범위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 그 다음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부분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대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액 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의 수선비였는데 이걸 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6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이 제외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100만 원 이하짜리는 이제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인데 어구, 영화, 필름, 가구, 전기기구 해서 나와 있는데 공구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금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형은 금액이 뭐 1억짜리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바로 소모품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다 인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금형을 적시상각 자산에서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형은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죠? 송금으로 산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형은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적시상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세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어 있고요. 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 신고하실 때
금형을 적시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 대상 기부금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 처분 사유가 기타 사회 유출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해석에 조금 논란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법정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 귀속 시기 등으로 송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즉 기타 사회 유출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법정 지정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만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귀속자 기준으로 소득 처분합니다. 소득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인데, 이제 월정액 급여 중에서 이제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 이런 부분들은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여금, 요 부분도 엄격하게는 가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대여금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제외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에서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부 다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에 세공제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규제한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세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분 취득가액의 5%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적용기한 연장했습니다. 자, 상각 기준 내용 연수에 50% 적용해 주던 부분을 중소중견기업은 75%까지 내용 연수를 짧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기간을 확대했고요. 자, 중소기업 판단 시에 매출액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당해 연도인지 직전 연도인지 이게 헷갈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판단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 연도의 평균치가 됩니다. 3개년도 평균치인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기획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이건 그러니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이 부분도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탁 공동 연구개발 비세 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 공동 연구인력 개발비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인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연구인력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관련되는 비용에 세액공제 배제 사유와 시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자, 배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 정상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인정 기준이나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취소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초연구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언제부터 배제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거짓 부정한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연구소 설립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소 설립한 게 거짓 부정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인정됐던 때부터 취소를 시키겠다. 과거에 세액 공제받았던 거 전액 다 취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기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연구소 설립해서 쭉 오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인정이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2020년도에 전액 다 취소하겠다. 그럼 과거에 세액 공제 받았던 거 어떻게 하느냐? 과거 건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스스로 인정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 취소일 기준으로 취소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연구소 쭉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2020년도 7월 1일 날 기업 스스로 연구소 문을 닫았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6월 말까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지만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탁훈련 비용,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 중소기업 인력 개발 및 기술 지도 비용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 학과 운영 비용, 뭐 훈련 수당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 계약 범위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2월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자,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세액 공제 관련해서 5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년짜리가 있었고요. 10년짜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2020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탈 10년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년, 7년, 10년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다 10년입니다. 그게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적용 시기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용자산에 건축물, 차량 운반구, 공구 등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에서 적시상각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적시상각을 적용받는 자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취득과 동시에 바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그만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시 투자세액 공제를 또 해준다라고 하면 이중 혜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의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죠? 적시상각 의제 자산에 금형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적시상각을 받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형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형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 금융에 대해서 적시삼각자산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융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기존의 예규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금융이 과거에 적시삼각자산이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답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답변은 변경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면율은 동일하고요. 업종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자금융이라든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소액 해외 송금업 뭐 이런 부분들 업종이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에서 화물 운송업, 화물 터미널 운송업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는데,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하고 있는 체계하고 동일한 형태로 맞춰놨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금은 이제 찾기 쉽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된 업종에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 경영 컨설팅,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되어 있다. 특히나 우리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런 업종들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완화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였습니다. 재고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가 요건을 갖춰서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그 경우에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동종 업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볼 거냐?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그러니까 대중소 세세 분류해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대분류 다음에 나오는 중간 두 번째 단계까지 업종이 동일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바뀌었다. 물론 이제 그 사유도 임신, 출산, 육아 사유만 되어 있었는데 결혼도 가능하고요. 자녀 교육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그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과거에 고용돼 있던 분들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과거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자, 고용중개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을 했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 명확하게 했는데 각종 공제 금액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상으로 당연히 한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인데 법 조문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공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기간은 이제 대기업 2년, 중소기업은 중소중견은 3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는 공제받은 사업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청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는 추가 공제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 감소 기준 연도를 공제받은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은 사업연도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직원 수가 줄어들면 추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추징 세액 계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19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도 마찬가지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간에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로 계산하던 부분을 이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사업연도냐 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연도다라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사회보험료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분의 총급여 곱하기 사회보험료 요율. 근데 사회보험료 요율로 해서 회사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요즘은 이제 두루누리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뺀 나머지 실질적인 부담 부분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적용한 금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것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좀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사회보험료 요율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요거는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산재보험이 있죠. 산재보험 요율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그 요율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는 이제 그 고용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요율을 확인하시면 요율이 보통은 100분율로 되어 있는데요. 100분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요율은 1000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율이 1000분율로 나와 있는지 100분율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 갖고 요율 표기가 달라지고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는 요율을 적용할 때는 100분율인지 1000분율로 나와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1000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5년간 100%였는데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를 더 적용을 해줍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할 거냐는 건데 100% 갚으면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100% 기간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50% 기간은 적용하는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힘들어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 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자격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상가 건물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실은 상가가 아닙니다. 상가가 아니지만 포함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동일 상가 건물에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0년 1월 31일이라고 하는 거는 1월 31일쯤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병이 돼 갖고 힘들어졌던 시기죠. 그 시기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임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행성, 소비성 업종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쉽게 보겠지만 소상공인이냐?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소상공인이 아니고 임차에 있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일 때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 뭐 이런 불건전한 또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안 되도록 돼 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액 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 계산 방법에서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를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그러니까 깎아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 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수익 금액으로 발생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6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내가 4천만 원만 받았다. 그럼 2천만 원만큼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뺀 금액에 50%를 적용하는데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고 농특세는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전 계약, 그러니까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했다. 깎아줬는데 다시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2월 1일 이후에 계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갱신이 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를 초과해서 인상하면 그 부분도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넘어오다가 보통 뭐 2년 계약을 하거나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갖고 연장을 할 때 그대로 가거나 인상을 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다면 인정하겠는데 그거 초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신청 시에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세 확정 신고 시에 신청하는 거고요.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갱신된 계약서 사본, 이거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관련되는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소상공인 자격, 공제 대상 업종을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건물주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소상공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건물주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고 확인서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 정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수정신고 특례 있습니다. 가산세 부분 때문에 수정신고하면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감면병 특별 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면 배제 업종은 부동산 임대나 전문 자격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뭐 금융보험 관련되는 거 제외하고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소기업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 소기업 규정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감면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60%, 일반 중소기업은 중기업은 30%고요. 자, 2억 원에서 직전 연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에서 한도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 세액 공제 규정 자체가 계산되는 규정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공제율만 다르다라는 거죠. 공제율만 다른데 그래서 감면병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면병 특별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농특세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세법 중에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 요번 신고 때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그 다음에 의약품 뭐 품질 관련되는 거, 환경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통합해서 투자세액 공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었는데, 자 보시면 공제 대상을 보면 사업용 유형 자산과 법소정 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한다. 과거에는 요러요러한 자산은 세액 공제 대상,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해줄게. 그렇지만 요러요러한 자산은 뺀다. 이런 방식입니다. 전체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해줄게. 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업종 특성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인정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나 산업단지 내의 증설 투자, 뭐 이런 부분들 일부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라고 해서 있는데요. 자, 기본공제는 투자 금액의 기본적인 공제율, 일반 투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뭐 이런 형태로 적용을 하고요. 추가공제는 뭡니까? 당해연도 투자 금액하고 직전 3개년도 투자 금액하고 차액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3%를 공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3% 적용해 주는데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 즉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켰는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1년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거니까 올 3월 달에 신고하는 분, 즉 2020년 귀속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특례에 보면 20년,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기존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에 선택 적용하는 걸 허용한다.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전부 10년으로 통일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 부분도 2021년 1일 1일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3월 달에 2020년도 거 신고하는 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원래 10년으로 돼 있었죠. 이걸 1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5년 언제부터냐?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되는 결손금. 그러면 2019년도까지 발생된 결손금은 과거처럼 10년 동안 2월 공제를 합니다. 10년 동안 공제를 하고 2020년도에 결손금이 발생되면 15년 동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5년, 10년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년짜리와 15년짜리를 병행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2월 공제 기간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요. 공제 기간 내에 미공제 외국 납부 2월액은 공제 기간 종료한 다음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한다. 즉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하고 싶었는데 공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지급금액의 0.5%였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반기별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50% 감면했습니다. 0.25%. 기본적으로 0.25% 적용을 하는 거고 3개월 안에 제출하게 되면 0.25%에 50%, 1.25%, 0.125%로 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때 50% 감면된 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앞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우리 그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야 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2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소득금액 합계표 및 명세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여 처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상여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귀속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라든가 기타 소득, 배당 소득 뭐 이런 쪽으로 처분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는 서식이 우리 소득 및 과표 밑에 보시면 소득 자료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소득 자료 명세서에 가서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사례가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사례에서 소득 처분은 상여로 소득 처분된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인정상여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인정상여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인정상여 소득구분 인정상여고요. 귀속연도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2020년도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2020년도 귀속이고요. 배당상여 기타 소득금액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여부 인정상여는 연말정산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여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할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제로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일은 신고일이 되겠죠. 지급일이 될 겁니다. 지급일은 법인세 그러니까 신고일이 되겠죠. 신고일은 2021년 3월이죠. 2021년 03월 31일 날 신고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신고 여부 여라고 표시하시고요. 이 인정상의 귀속자 대표자면 백두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정 배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배당으로 처리를 하고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죠?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2021년도에 나오죠. 그러면 2021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천만 원에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14%면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원천징수할세 법인세 신고일 3월 31일 날 신고 여부 여로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신고 소득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소득자료 명세서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게 되면 요 소득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관련, 인정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정상여가 2020년도 귀속이죠. 자,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 인사급여 쪽에 가셔갖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 대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백두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소득명세 쪽에 오셔갖고 소득명세 쪽에서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인정상여 추가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죠. 1억 원을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이 다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입력에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결정세액이 얼마나 증가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명세 쪽에서 인정상여 1억 원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을 추가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세액이 3천만 원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천만 원 늘어났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례에서는 3천만 원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3천만 원 늘어난 걸로 증가한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완료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도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다시 작성을 하셔갖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인정상여 1억 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인사 관련되는 부분을 2021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1년 귀속 3월달 급여죠. 3월달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정기신고와 관련되는 부분 확인 버튼을 통해서 하시면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한 사람 그 이제 신고가 들어갑니다. 원래 3월달 거 신고가 들어갔고요. 매월 납기자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귀속을 법인세 신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 거에 대한 부분이죠. 2020년도 연말정산을 2021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했다라고 하면 2021년 2월 귀속, 2021년 2월 귀속에서 지급기간은 3월로 해서 정기신고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쪽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연말이라 신고 구분에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체크될 때 소득처분은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처분이 체크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득처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34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반기별 신고자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반기별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7월 10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1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지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즉 4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습니다. 없지만 당초 21년 3월 10일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인정상여 반영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데 원천세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인정상여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2021년도 5월 달에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135페이지에 사례 2번에 인정상여 소득 변동 통지에 관련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득 변동 통지가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와 관련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소득 변동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세무조사 그러니까 그 통합조사를 받았고 202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17년도 거를 세무조사를 받았고 21년도 11월 10날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당초 신고 내역은 총금액 1억 5천에 결정세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은 1억 원을 추가해서 재정산했을 때 2,500만 원입니다. 세금이 1,000만 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귀속은 언제가 될까요? 귀속은 2017년도가 되겠죠. 대상연도니까 2017년도께 우리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는 2018년도에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 2월달 연말정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2월달 연말정산을 했고, 지급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니까 수령은 11월 달에 수령을 했네요. 그러면 지급은 11월 달이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한 내용을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한 명이고요. 금액은 얼마였죠?
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서 1억 원이 추가가 됐고, 세액은 1,500에서 2,500원 늘었기 때문에 세액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 소득 처분이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년도 지급명세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136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들은 동일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17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18년도 5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소득이 2021년도 11월 달에 다시 발생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즉 11월 달에 받았으니까 12월, 그 다음 연도 1월 달,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달까지 추가 신고하고 납부하면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관련되는 내용,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도록 하고, 2020년도 세무조정 때 상여 처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확인들을 하시고, 이번 세무조정 때 상여 처분이 있는 경우에 차질 없이 원천징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 중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와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과정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는 웬만한 법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입니다. 영리내국법인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만 적용이 된다. 주업으로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주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50% 이상, 총 자산 중에 50% 이상이 부동산 관련되는 임대업 관련되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주업으로 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모두 충족이 될 때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돼 있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입금은 모든 법인들이 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임대업을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은 주업과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요건을 둘 다 충족했을 때만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간주입금을 계산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요즘 이제 부동산을 그러니까 법인에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시는 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도 있겠지만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주입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입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합니다. 자,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은 뭐냐?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한번 보시면, 자,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은 뭡니까? 입금 즉 수익에서 송금 즉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이 나오겠죠.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죠? 세금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하면 이러한 소득은 어떻게 되죠? 과세된 소득입니다. 과세된 소득이 되는 거죠. 이미 과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주주의 구성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당법인이, 그죠? 배당법인이 이미 세금을 한번 냈는데 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소득인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함으로써 배당 수익으로는 잡되 과세할 때는 그 부분을 입금 불산입해버리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은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배당 가산액을 포함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법인 쪽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당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 입금 불산입액은 어떻게 되느냐?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중에 다음 금액을 입금 불산입한다. 자, 법인에 대한 배당을 이야기하다 보면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착각하냐 하면, 자, 배당은 법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법인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배당은 우리가 배당하는 쪽을 많이 공부를 하지 우리가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을 하면 대부분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 주주한테 배당하는 경우도 거의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가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 즉 우리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배당하면 우리 회사로 배당금을 주겠죠. 그 배당금을 말합니다. 그 배당금 중에 다음 금액을 입금 불산입하겠다. 원래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100% 입금 불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수익 배당금
곱하기 입금 불산입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중에 또 지급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 배제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제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지급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액을 배제 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수입 배당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유가증권은 회사의 자금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산적인 활동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쓸 돈이 있는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자금을 비정상적인 활동에다가 활용하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못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입금 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입금 불산입률은 어떻게 되느냐? 출자 법인이 지주회사 외의 법인인 일반 법인일 때입니다. 일반 법인, 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100%일 때는 당연히 불산입률이 100%입니다. 근데 30% 이상, 그러니까 100% 미만은 50%고요. 30% 미만은 30%를 입금 불산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30%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대부분은 30% 미만일 거고 불산입률은 30%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100%면 100%고요. 50% 이상 100% 미만이면 입금 불산입률 50%입니다. 자, 50% 미만일 때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이냐 비상장법인이냐는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산입률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99페이지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법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이제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 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었죠. 내국법인이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주업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주업의 내용은 뭐죠? 자산 총액 38억 중에 임대하고 있는 자산 9억 원이죠. 그죠? 9억 원이 50%를 초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50%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 목적상 해당 50% 넘는다라고 주업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업이 되면 차입금이 회사의 차입금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이 16억 8,400입니다. 그죠? 이거의 2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2배가 되느냐 하는 건데, 보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 1억 2천, 단기 차입금 2억 5,500 있습니다. 당연히 2배가 안 되고 있죠. 자기 자본의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백두대간은 그러니까 간주입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입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계산은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과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으로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1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2번에 있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운용수익금액 명세서 2번, 3번, 4번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건데 이것도 이제 회계 처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임대보증금 변동 내용을 재무회계의 전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눌러서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일일이 다 했겠죠. 그렇게 다 했다면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탭에서 다시 계산하기로 하고요. 4번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익금액 명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우리 교재에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 1,590만 원, 이 중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300만 원이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을 과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 게 있다. 임대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 게 있다면 그걸 무시하고 다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온 수익이 있으면 그 차액 부분만 과세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운용수익 300만 원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로 가서 자, 나번에 임대면적 적수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건설비 총액 6억입니다. 그죠? 자, 이 6억 원은 우리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관련되는 부분 지금 9억인데 9억 중에 우리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은 6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일수는 이제 그러니까 2월 달이 2월 29일까지 있는 날은 366으로 2월 28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5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적수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임대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증금 변동에 따라서 퇴실 여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0만 제곱미터, 5월 30일 날 보증금 감소하고 퇴실했죠. 3만 제곱미터 퇴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다시 3만 제곱미터 임대를 했고 기말에 10만 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면적 등에 대한 적수는 전체를 1월 1일부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수 계산된 부분이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3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자율 1.8% 적용해서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 222만 983원이 나오게 됩니다. 입금 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 임대보증금 입금 관련되는 부분 222만 983원 기타 사회출. 자, 세무 조정하는 방법은 조정 코드 도움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고 조정 코드 도움에 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가 어떤 서식과 연결이 되는지 좀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연관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보증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에서 내용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러올 때는 이러한 정보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가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내용이 어느 쪽에 반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입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입금불산입 적용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입금불산입 적용 배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액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보유했을 때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는 20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4페이지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 작성해라라는 겁니다. 배당금 수익은 5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 쪽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백두대간이 투자한 내국 법인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주식회사 대한 비상장이고요. 홍길동이고 지분율은 45%, 2018년 6월 5일 날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이 45%다라는 거. 그러면 입금불산율이 얼마가 될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법인조정으로 가서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성하게 되면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의 현황은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번에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그러니까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있는 2번 자료가 되겠죠. 주식회사 대한, 구분은 기타 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이니까 기타 법인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되는 지분율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 배당금에 대한 부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 회사별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등록한 주식회사 대안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배당금 500을 받았습니다. 자, 입금불산입률은 입금불산입 비율에 커스를 두게 되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1번, 일반법인은 2번인데요. 2번에서 보시면 기타법인, 비상장법인은 50%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죠? 50% 이하는 30%, 50% 초과는 50%가 되겠습니다. 자, 50% 이상 초과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제대로 우리 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로 하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45%이기 때문에 30%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0% 적용되는 비율에다가 커스를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금불산입 30%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급이자 1,035만 원이고, 자,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 피출자 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그 다음에 출자법인의 자산 총액의 적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중에 송금불산입된 차입금 이자 2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지급이자 중에 송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먼저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작성하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법인조정에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2에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조정 명세서하고 건설자금이자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 이자 1,035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송금불산입 되었기 때문에 835만 원 적용하시고요. 비율은 입금불산입 16번에 있는 입금불산입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에 우리 뭡니까?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주식회사 대한에 투자했던 장부가액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대한 적수 2016년 6월 5일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366을 곱하게 되면 적수가 나옵니다. 그 적수분에 지주회사인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자산총액 적수도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총액 적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자료에 주어져 있는 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배제 금액 25만 500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총 150만 원 중에 25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만 9,500원을 입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배당금 수익 입금 불산입 124만 9,500원 기타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입 배당금 명세서가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오기 쪽에서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회사 등록 메뉴와 연관이 있고요. 불러가기 쪽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회사에 수입 배당금이 있을 때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관련되는 서류 챙겨서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과 수입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